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으면 늘 그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고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실까. 근데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무거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긴 한데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 너무 무겁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주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MBA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수님 저 휴학하려고요. 그럼 이제 교수니까 공부하는 건 다 힘들어요. 휴학하지 마세요. 제가 말려요 일단.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굴이 까매지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교수님 저 정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암 수술하신대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님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갖고 수업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되게 젊은 분이어가지고 본인이 결혼하시나 봐요 했더니 자녀가 결혼하신대요. 또 반대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주말에 결혼식 있다고 하셔가지고 자녀가 결혼식 하시나 보다 했더니 무슨 말 제가 초혼이라고 이제 내가 결혼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면 잘 안 물어봐요. 이유를 맞추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이 올해 뭐 길지는 않았지만 18년 차인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거의 저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2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저한테는 거의 삼순뻘 되는 학생분들도 계십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먼저 인사를 해버립니다. 우리 대학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인공지능이나 기술의 발전을 논하기 전에도 저는 이 환경의 변화가 그냥 학생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뭔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 주제가 기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이니까 그 부분을 놓고서 오늘은 변화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뭐 이런 기술 발전이 만들어낼 사회 변화를 놓고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 금융, 건축, 모빌리티,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교육기업. 교육기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지만 성인 대상 학습자들 대상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모델에도 이런 기술들을 넣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의 몸과 정신에 이런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제가 고객들하고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 꽤 괜찮은 뷰인 것 같습니다. 일단 X축을 보시게 되면은 Y축부터 보시죠. 우리가 이제 Y축이 좀 쉬우니까 Y축은 육체하고 정신으로 인간을 나누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X축이 내부 외부로 써가지고 약간 낯설 수가 있는데 내부 외부는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 나오니까 자꾸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쓰러지면 사람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깨우잖아요. 의사가 제일 먼저 뭐 물어볼까요? 눈을 딱 뜨면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 저한테 만약에 의사가 막 흔들어서 깨웠는데 제가 이름을 물어볼 때 나 원빈입니다 하면 어때요? 얘가 맛이 굉장히 안 좋구나 지금 갔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깨어나지 말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X축의 오른쪽은 뭐냐면 의식 중의 내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스스로 잘 지각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의 문제고요. 왼쪽은 그 다음에 의사가 이걸 물어보죠. 여기가 혹시 어딘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냐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세상과 타인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의식을 바라보는 게 바로 X축의 왼쪽입니다. 자, 의식과 철학적인 이원론의 두 축을 보고서 저는 8개의 기술이 인류한테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핵심 주제가 인공지능이긴 한데 저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촉진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다.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제가 여기 써놓은 나머지 7가지 기술을 더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스며들게 해준 하나의 기름,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가고 있는지 제가 국내 기업들하고 최근에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들 그중에서도 이제 교육 기업들하고 많이 논의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크게 오늘은 3가지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거나 또는 다음 달에 나오는 무언가에 대한 영상을 제가 가볍게 갖고 와봤습니다. 영상 왼쪽 위는 제가 다음 달에 나오면 주문하려고 2개 예약 걸어놓은 제품입니다. 스마트 글래스예요.
58g짜리 안경이고 스위스에서 출시된 제품인데 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기능 길찾기가 됩니다. 제가 무지막지한 길치거든요. 가끔씩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아내한테 얘기해요. 집을 잘 못 찾겠다. 실제로 저는 집에 갈 때도 매번 내비게이션을 켜고 2년째 경희대학교의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출근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도 좋지만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경 위에 자막이 떠요. 오늘도 이제 번역기 통역사분이 해주시는 말도 좋지만 통역사분은 항상 따라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낯선 나라에 갔을 때 모르는 언어가 들렸을 때 또는 모르는 언어의 간판을 봤을 때 자동으로 캡션이 뜹니다. 정말 좋죠. 세 번째 기능은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해주고 분석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많이 쓰는 대상 중에 하나가 복잡한 문서나 새로 나온 보고서가 있으면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요약과 정리 잘하잖아요, 얘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정리해주는 거, 그것도 얘가 해준다고 해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로봇과 관련된 작업들인데 오른쪽 위는 일본에서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도쿄 중심부에 있는 카페입니다. 50개의 로봇이 서빙을 보는 카페인데 재미나게도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격에서 사람들이 메타버스 형태 장비를 쓰고서 로봇을 통해서 근무를 합니다. 주로 초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이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보다 몇 가지 지표가 선행되고 있는데 사회의 양극화나 고령화, 노동인구의 불균형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바타입니다. 편의점이나 또는 한국으로 봤을 때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내를 아바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재밌게 인공지능은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사람이 원격에서 행동을 하면은 AI를 통해서 이 사람의 연령과 성별에 무관하게 20대 초반의 아이돌로 뒤바꿔가지고 고객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제가 마주쳤던 사람들은 사실 이것도 좋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저거더라고요. 교수님 이것도 좋지만 자율주행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워딩이 되게 재밌어요. 자율주행. 누가 자율인가요? 인간의 자율인가요? 차의 자율인가요? 인간이 차 안에서 뭔가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주행인 건지 아니면 차가 인간의 통제가 아닌 인간보다 난 더 잘 판단할 수 있어 네가 날 믿어야 되라고 하는 자율인지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한 변화 방향은 일반적 포유류의 인지 능력을 인간은 이미 초월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건망증이 증가했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손 닿는 거리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일부러 사무실이나 차에 두고 오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즉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진화의 방향은 사실은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수백 년 전인데 50이요? 47세입니다. 문헌상 통계를 내봤더니. 자, 근데 혹시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또 조선이 유지가 됐을 때 여기서 나는 왕이 됐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하시는 분. 일단 성이 이시성이어야 되는데 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서민이에요. 평민. 예. 저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조선시대 평민의 평균 수명이 몇이었을까? 30대 초반입니다. 조선은 너무 예전 국가니까 한국의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제가 태어났던 1973년. 그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20세가 적은 60대 초반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과 몇백 년 만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게 너무 과거이면 50년 만에 평균 수명이 20년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선 1차 은퇴, 50대 초반 1차 은퇴하는 사기업 기준으로 40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기준을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인생의 3분의 1을 공부하고 3분의 1을 일하고 3분의 1을 은퇴해서 쉬는 이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나이에 따라서 어른이고 아이고
나이에 따라서 노동자이고 학습자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는 사실 이제 무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수명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수명이 150세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150세가 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전보다 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불효자들의 모임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예. 자, 우리는 사실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50년 전과 지금 20대가 증가한 거잖아요. 한국만 봐도. 즉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움과 노동의 프레임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 통하는 시대로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굉장히 제 입장에선 어렵고 슬픈 부분이긴 한데 세상의 변화. 제가 작년에 가장 놀랐던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요. 제가 1년에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또 연구나 제품 개발 때문에. 근데 작년에 인터뷰했던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 이상한 거 같으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지인인데. 근데 이유가 되게 재밌었어요.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월드컵 경기 한국하고 포르투갈이 붙었는데 포르투갈을 열심히 응원한대. 마루에서 같이 치킨 먹으면서. 엄마 아빠는 한국을 응원하는데 부모님이 놀란 거예요. 얘가 국가 간 정체성에 뭔가 문제가 있나? 얘 나중에 군대 가서 이상한 짓 하거나 뭐 탈영하면 어떻게 나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 만났어요. 저도 너무 특이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저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해외 축구 경기를 20대 후반에 봤던 것 같아요. DMB라고 하는 요즘 사람 쓰지도 않는 위성 TV 이런 걸로.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유튜브로 본 거예요. 너 외국어 잘하나. 외국어는 저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자동 번역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축구라고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한국어로 국가 대항전, 뭐 A매치 이런 말 쓰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왜 전쟁이냐? 이거 영화랑 똑같은 거다. 저랑 이제 취미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물어봐요, 학생이. 교수님 그러면 혹시 다음 달에 어벤져스하고 명량의 후속작이 동시에 개봉되면 뭘 먼저 보겠냐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벤져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학생이 저를 보면서 당신은 나랑 똑같은 인간이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즉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결속이란 문제가 있죠. 뭐 지연이나 국적이나 인종과 관련된 결속들이 사실은 젊은 층일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럼 인간끼리의 결속은 유지가 될까? 인간이 있고 다른 생명체가 있고 기계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미 인간들은 기계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자리는 무엇인가요? 질문의 주어가 기계예요. 기계가 뭔가 결정하면 인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파급력이 놀랍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답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하는 주체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산을 기계가 대체하는 상황에선 결국 어떠한 법의 개편을 통해서라도 결국 기계가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사회에서 나눠가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5년 후 스마트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한 10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입을 닫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2023년이 되게 되면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글라스 류가 나올 거다. 아무 기업도 믿지 않더라고, 국내 기업들은. 일반인들은 저한테 욕을 했어요.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빠른 거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은 무호의 법칙도 모르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다시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저도 5년 후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어떠세요? 10년 후에 전 세계 마켓캡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 한국 기업이 있을지 또는 한국이고 미국을 떠나서 어떤 업종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을지.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리게 되면 마켓캡 10위 기업들은 다 금융기업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금융기업은 없어요. 다 IT,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저는 그만큼의 변화가 10년 이내에 온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마켓캡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개인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의 입지가 10년의 유지가 될지 역사가 말해주는 건 유지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니까. 그럼 이건 어떠세요? 15년 후에 AI나 로봇 생명공학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혹시 여러분이 다니시는 기업이 15년 후에 존재하지 않으리라 또는 않기를 바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요점은 이겁니다.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솔직하게 이제 예측하려고 하면 변수가 한정적이어야 되고 변수의 변동폭도 일정해야 되고 또한 변동에 들어가는 시간도 좀 천천히 변해야지 예측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해요. 최근에 이렇게 대중 강연장에서 토론자나 다른 분 강연할 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내가 어제 밤에 보낸 강연 자료인데 아침에 미국에서 뭐가 발표가 나가지고 이게 안 맞는다. 고치고 있어요. 발표 10분 전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이랬죠. 네가 대학에서 우리과를 전공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경로로 삶을 살 수 있어. 90년대 제가 대학 들어갈 땐 그랬어요. 네가 4년 동안 이걸 배우고 나면 너는 보통 통신이나 전자회사에 가가지고 한 20년 넘게 사람이 25년 정도 임원까지 살면서 아파트도 한 2개 사고 해서 나머지 30년을 편하게 놀고 먹을 수가 있을 거야. 그게 상규나 너 앞에 있는 인생이야라고 저희 지도 교수님들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못 하겠어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교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몇 프로의 확률로 확신하시냐고. 솔직히 이야기하죠.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모른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지 않을까 얘기하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을 합니다. 가장 어찌 보면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학이나 교수들은 모든 걸 예측해서 학생들한테 러닝 저니, 배움의 길을 미리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바라봤지만 이제 뒷부분이 점점 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제가 기업들하고도 프로젝트를 할 때 대형 기업들은 그거를 만들려고 하죠.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뭔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러닝 저니 맵이 떠서 학습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는 솔직하게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거 보여주지 말자.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는 보여주고 뒷부분은 그냥 구름으로 처리하자. 은유가 아니라 실제 구름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안 보이게끔 조금씩 구름이 거쳐지는 게임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화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인지력이 인공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기계가 인간의 인지력을 따라오거나 일부 넘어가는 것도 같아요. 따라서 인간이 기계의 인지력을 덮어쓴 것도 같지만 반대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덮어쓴 것 같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주체의 수명 증가, 그것도 너무 가파른 증가. 세 번째는 예측 불가, 가변적 환경.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하고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공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좀 낯설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세계관처럼 기계도 일하고 인간도 일하는 그거. 근데 이미 저는 공존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계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이라는 게 꼭 근로계약을 맺어서가 아니라 저만 해도 수많은 제너레이티브 AI 툴을 한 달에 $20, $30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제 대학원생들한테 일을 덜 시켜요. 공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래저래. 두 번째는 길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50대 초반에 1차 은퇴하고 60대 초반에 2차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더 벌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배움과 노동 그리고 어떤 삶의 가치나 향유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인생을 디자인할지에 대한 교육. 저는 이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현재 약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지 1년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울해해요. 본인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만나봐도 은퇴해서 골프 치고 등산 가고 낚시하면서 행복해하는 시간이 1년이 넘지가 않습니다. 왜냐? 골프 치면서도 회사 사람을 씹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 4명끼리 매번 골프 치면 더 이상 씹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서 야,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주체적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주말에
학생들하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학생들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이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문제를 내줄 것인가. 왜냐?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길 바라는데, 당황하길 바라는데, 왜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더 도발적인 상황이 등장했을 때 이런 도발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단단해지도록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뭐 저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이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성장의 시대는 끝났고 이미 위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나와버렸고 나는 이 땅에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다. 학교에서 스타트업 하라고 막 장려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거 되게 공허한 것 같아요. 왜요? 하면 이미 스타트업 할 만한 거 다 나왔어. 배달만 봐도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지 않냐. 하다못해 양말까지 빨아다 집에다 갖다 주는데 이제 뭘 배달하라는 이야기냐. 뭐 저도 그 다음에 뭐 배달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미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류의 2000년에 걸친 GDP 그래프예요. 기원은 1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놀랍게도 이 그래프를 보면 많은 이들이 그 얘기하죠. 현재 우리는 이렇게 빡세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조상들은 논 거냐? 어쩜 이렇게 그래프가 과거에 있는 바닥에 깔리고 있다가 최근에 200~300년 동안만 이렇게 올라간 거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역할은 이 판을 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인구, 문화를 만들어내서 인류가 무엇을 하건 간에 돌아갈 수 있는 경제의 인프라를 깔아낸 거죠. 그 토대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냐? 아니죠. 기울기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만 잘못 선택을 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만 현명한 선택을 해도 기울기에 올라타서 몇 단계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죠. 디스토피아도 있고 유토피아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 유토피아를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제가 SF 소설도 쓰는데 제가 썼던 드라마 대본도 거의 다 디스토피아예요. 처절하게. 그러니까 제 지인들은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되게 웃긴 게 강연하거나 학생들을 만날 때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왜 SF 작품은 다 디스토피아로만 쓰느냐. 여러분 유토피아에서 영웅이 필요가 없잖아요.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영웅의 이야기인데 영웅이 나오려면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에서 등장해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영웅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구에 태어났던 인류는 살아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대략 1200억 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인류가 일반적인 포유류의 여명을 넘어서가지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일반적인 포유류는 100만 년의 기간이 존속 기간으로 보통 측정을 하는데 인간은 지구라는 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존재가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지구에 더 태어날 인류의 숫자는 무려 12억 명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태어날 인류의 대략 100만 배입니다. 즉 우리는 100만 명의 인구가 지구에 태어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게 냉정한 위치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번의 첫 번째 사람, 겸손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함. 우리가 무언가를 다 이뤘고 이게 완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하고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드는 작은 교육 시스템의 변화, 산업 시스템의 작은 변화에 따라서 99.999%의 후대가 엄청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슬라이드에 올라온 질문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교수님의 표준적 프레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정신과 내부의 칸, 사고력 측정 장치로 국한한다면 교육에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뭐 그 칸에 있다라고 해서 그 칸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 칸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인간의 사고력, 내부적인 사고력에 영향을 주고 내부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외부적으로 육체를 확장하거나 외부적으로 정신을 확장하는 데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8가지의 기술들은 전체 영역에 저는 걸쳐서 영향을 주지만 핵심적인 지점은 그 디멘전이 아닐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봤던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성 AI를 전 국민이 다 잘 쓰게 네. 되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지고 기업에서도 직원 채용을 줄일 텐데 네. 혹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금융권 프로젝트 하다 보게 되면 금융권 임원분들이 가끔씩 편한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교수님 예전에 재밌었다고 해서 뭐가 재밌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결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수기장부를 썼잖아요. 그때 컴퓨터도 없던 시절.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서장이 쫙 컴퓨터를 가져갔어요. 한 대. 그럼 좋아 보이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슬쩍 밀어놔요. 신입사원 쪽 점점 가요. 그럼 신입사원이 컴퓨터를 혼자 배워 독박을 쓰는 거죠. 이 시기 전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에? 자꾸 이게 100년 전 이야기야 그럴 텐데 100년 전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가 결산을 어떻게 했냐면 수기장부를 금융기업들은 대부분 결산 시점 오게 되면 주판으로 해결했죠. 주판. 혹시 주판 아십니까, 여러분? 네, 주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판이라고 옛날에 타고 다니던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많이 해먹었어요, 그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주판을 왜 이렇게 많이 해먹냐?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발로 해서 망가뜨렸는데 솔직히 전 주판 진짜 못했어요. 여튼 국민권의 그 임원들 보면 예전에 주판 세대부터 쭉 왔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 그리워하시더라고. 향수. 옛날에 주판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해서 밤새고 짜장면 시켜 먹고 하면서 일했는데 지금 그 20명이 밤새던 작업을 신입사원이 혼자 다 한다고 엑셀 만들어 놓은 걸로 버튼만 누르면 끝이라고. 자, 물어보죠. 아, 그럼 상무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자, 주판이 발전해가지고 뭐 계산기가 됐고 엑셀이 됐고 지금 여러 가지 생성형 분석 툴까지 넘어갔죠. 뭐 태블로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석 툴도 국내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도구를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이나 통계나 또 산업공학에서 실험이나 경영에서 실험을 배우는 것들이 줄어들었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고도화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자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는 기본적인 거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를 쓰느라고 배우지 못했던 좀 더 확장적이고 고도화되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부분을 원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많다. 그래서 꼭 대학이라는 명칭이 바뀔 수는 있지만 교육을 주도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존속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대학원뿐만 아니라 최근 학부에도 성인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등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가 평등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학습 환경의 제공을 위해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같은 이제 회사에 있는 분이 물어보신 거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할 때 저런 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기업체 임원분들. 기업체 임원분들 워크숍을 하게 되면 요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임원분들이 AI를 잘 안 써요. 본인은 안 쓰는데 회사에서 쓰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 모아놓고서 일단 약속. 오늘 시키는 거 다 하기. 오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든 과업을 드립니다. 원래 이분이 만약에 자동차에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던 분이면 전혀 해보시지 않았던 무슨 CX나 디자인 쪽 업무를 맡겨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좀 알지 하는데 과제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혼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원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임원들끼리만 오인자니까 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도구 회사에서 갖고 온 거 쫙 깔아주고서 이거 써보라고 하면 막 입력을 해봐요. 즉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 발등에 불이 덜 떨어졌어요. 본인이 안 쓰고 누군가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 제너레이티브 AI를 쓰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티브 AI를 잘 쓰는 직원, 이 직원도 다른 직원한테 자꾸 이거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직접 써보면 되거든요. 한두 번만 해보면 이게 되게 편하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즉, 제 교육 현장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 보거나 과제 낼 때 학생들한테도 인공지능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늘 이야기하는 게 그 대신 나는 평가 기준을 굉장히 높일 것이다. 여러분한테 주는 시간도 적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학습 현장에서도 좀 높은 과업 수준을 제공해서 그들이 도구를 통해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갑니다. 현재 교육과 가장 다른 인공지능이 만연한 미래의 교육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모 자동차 기업하고 논의했던 프로젝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가지고 카메라가 운전자의 표정을 인식해서 과속을 하게 되면 과속하는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되죠 지금도. 제가 만약에 분노한 상태에서 과속을 한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차가 제어해 주는 거예요, 자율주행. 근데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공포 상태, 뭔가 위기 상황이죠. 이때 과속 운전하면 차가 내비두는 거예요. 이런 차 어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상 여쭤보진 않겠지만 보통 이런 자동차의 도입을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반반으로 쪼개지더라고요. 사고 절감을 위해서 도입하는 걸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인간의 책임을 기계한테 전가시키는 그 부분을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도 거기에 닿아 있다라고 봐요. 교수자, 학습자 모두가 나의 책임을 인공지능한테 전가시키는 형태, 그런 형태의 배움은 우리가 마주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질문을 찾아내고 본인의 실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 가치는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